2024년 1월 25일입니다. 날이 오늘 내일까지는 춥다고 하는데 그래도 아주 추운 건 지나간 것 같아요. 기후위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몸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저 감기는 거의 다 난 것 같아요. 어제 인터뷰 방송 제일 바쁜 날이었는데 그래도 목이 좀 아팠지만 아침 괜찮은 것 같아요. 어쨌든 2주 반 거의 3주를 고생했네요.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정의정 얘기도 있었고 남현 전청조 얘기도 있었고 또 최은정 여러 사건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죄송해요. 어제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제 6년 동안 했던 시사본부 마지막 방송을 무난하게 마치고 오늘 이제 프로그램 개편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다시 얘기해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11시에 TBS의 살만한 세상 생방송 가기 전에 몇 가지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 같이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불편하고 다시 비판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기사입니다. 이게 이제 따뜻한 기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죠. 경찰청에서는 매월 경찰관 개개인 한 사람당 100원 또는 1000원씩 자동 이체해서 100원의 기적이라는 걸 통해서 경찰 전체 14만 명 중에 7만 명이 참여해갖고 이제 한 달에 4천만 원씩 한 4억 원을 모집했다고 합니다. 모금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경찰관 한 사람이 100원씩 급여해서 자동이체 모금해갖고 어떤 사람은 1,000원 반 정도는 3만 5천 명 정도죠. 3만 5천 명 정도는 100원 그리고 14만 명에 7만 명은 참여하지 않았고 이렇게 해서 모은 돈이 이제 한 10개월 동안 4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금된 기금이 소위 말하는 이 경찰 순직한 사람들, 위험 직무 순직자, 이런 교통 단속 현장에서 돌아가시거나 범인 체포 현장에 돌아가셨다 이런 분들 미성년 자녀에게 지급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달 100만 원씩 50만 원씩 이렇게 지급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2020년에 순직한 경위의 아드님한테 이걸 이제 지급했다고 하는데 취지가 좋죠. 근데 제가 왜 이런 기사에 불편하다고 말씀드리냐 하면은 경찰관도 그렇지만은 공무원도 그렇고 이런 어떤 저도 경찰관을 근무할 때 20년 전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야, 만 원씩 내? 아니면 500원씩 내? 500원까지는 아니고 몇천 원씩 내. 그러니까 취지가 좋으니까 근데 이제 거의 반강제로 그러니까 안 하기는 좀 그래요. 눈치가 보이고. 그러니까 저 때는 문화가 그래서 그런지 거의 대부분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월급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경장 월급 150만 원이었습니다. 이것저것 합쳐갖고 180만 원 받았어요. 20년 전이죠. 그때 만 원씩 5천 원씩. 근데 작다면 작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때마다 또 그런 비슷한 걸 해요. 그거 갖고 돈 100원 1000원 그거 쪼잔하게. 근데 이 기본적으로 이런 모금하는 거에는
어떤 기본적인 경찰 수뇌부라든가 이걸 주도하는 사람들, 물론 이제 이걸 주도한 사람들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들의 의도를 폄훼할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이걸 이용해 먹는 소위 말하는 경찰 수뇌부라든가 이런 놈들은, 그죠? 사실은 이런 돈은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은 경찰 기금, 정확히 말하면 경우에, 그러니까 퇴직 경찰들이 엄청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요, 마포에 가면은 경우에 퇴직 경찰들로 되어 있는 어떤 모임입니다. 사실 법정 단체죠. 그 경우에가 이 관변 사업들을 많이 수주해 갖고 전국에 건물도 많고 땅도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가 엄청나게 비리를 저지르다는 얘기는 많이 들려오고 있고, 제가 어디서 만난 어떤 검사 이런 사람들은 경우에 그 비리 덩어리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 비리 덩어리란 얘기까지는 제가 차마 못하겠지만은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검사들도 그거 알고 있는 정도라고 하면 내부적으로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퇴직 경찰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뭘 한다고 하지만 퇴직 경찰들은 연금을 받기 때문에 연금하고 경우에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퇴직 경찰들의 무슨 모임이라고 해갖고 그걸로 건물 사고 땅 사고 뭐 많이 해요. 정작 그들이 무엇을 얼마나 내는지, 장학금 좀 내놨나? 그러니까 이거라는 거예요. 뭐가 좀 이상한 거 안 맞는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골프장도 많고 엄청나게. 근데 그게 대부분 누구냐? 고위직 퇴직 경찰들, 그러니까 경무관들, 이런 총경들, 고위직들. 그러니까 도대체 그 안에 뭘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굉장히 노린내나고 구린내나고 냄새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의심되는, 전 그걸 의심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잘 보시면 지금 월급도 얼마 안 되는 하위직 경찰들한테 100원 얼마 되냐고 이런 걸로 압박을 해서 1,000원 압박을 해갖고 이렇게 이 정도로 모으는 거, 물론 이게 하나의 운동으로 말하자면 이거 좋은 뜻으로 해갖고 하는 거 좋죠, 취지가. 근데 이건 해는 걸 해. 근데 기본적으로 경찰청 수뇌부 놈들, 경찰청장 윤익은 이 새끼나 아니면 서울청장이나 이런 놈들, 경찰대 출신들, 잘 먹고 잘 사는 놈들, 현장에서 뜨지도 않고 좋은 보직 받아서 지들끼리 특권 엘리트에 그걸 했던 놈들, 얘네들 대부분 퇴직하면 경우에 관련된 분에서 상당히 많은 돈을 받을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경우에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나오는 수익들은 퇴직 경찰들 아니면 순직한 자녀들 교육이나 이건 우리가 책임진다, 이렇게 하거나, 물론 그들이 좀 뭔가 하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제가 경찰 생활할 때도 그런 게 되게 불편했어요. 뭔가 그냥 뻑하면 어디 누가 다쳤대, 어느 경찰서에 다쳤는데 사실 공상 처리가 안 돼갖고 치료비 좀 모으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돈 10,000원 내고, 또 어디 누가 죽었대 그럼 또 가서 돈 10,000원 내고, 그게 거의 제 기억이 많아요. 그러면은 공상 처리, 돌아가신 분들 이런 것들 좋아요. 순수한 마음으로 해줄 수 있죠. 인정. 그 이전에 정작 경찰 관련 단체, 경찰 수뇌부 놈들 실제로 인력 관련돼서 또 잘못 쓰이는 돈은 없나? 이런 것들에서 실제로 막대한 수익을 벌고 있는, 아니면 그런 놈들이 부터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좀 기가 막히죠. 이런 얘기는 어떤 언론에서도 다루지 않아요. 불편하고, 또 경찰 빨아주는 신문들 이런 거 얘기하겠어요? 이런 거죠. 경우에 뭐하냐? 지방에 있는 경우에 그 엄청나게 많은 건물들 수익 많은데 그거 어디가 있느냐? 그 회계감사 해본 적 있냐? 회계감사에서 있고,
그러면 얘기해 보면 이런 거죠. 총경 이상, 경무관 이상, 월급도 많이 받고 대우도 많이 받는 걔네들은 100원 내는 1,000원? 그 의미가 있어. 걔네들은 몇십만 원씩 내야죠. 권한과 누리는 거에 비해서 모금의 액수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이 두 가지 감정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에이 뭐 그런 돈 100원 내고 말지. 아니 저도 돈 100원 냈어요. 전 1,000원 내고 10,000원 냈어요. 저 일할 때도. 지금도 이런 거 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돈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 없이 왜 그러면 14만 중에 7만 원 내고 7만 원 안 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머지 안 낸 7만 원 이 사람들이 생각이 없어서 안 냈겠어요? 아니면은 100원이 아까워서 안 냈겠어요? 아닙니다.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들 현직 경찰에 많습니다. 또 뜯어가니? 야, 우리 경찰서, 서울에 있는 경찰서 아침도 제대로 못 먹어. 그 5,000원짜리 그 빵 하나, 빵 2개, 그거부터 해결하라, 이 새끼들아. 참, 그렇습니다. 자, 정의정 얘기를 했는데, 어제 이제 어떤 기자님이 전화를 해갖고, 정의정이 되게 이제, 법정에서 반성한다 그러고, 막 자기가 영어 공부도 한다 그래서 해서 잘 살 테니까, 형량 좀 낮게 해주셔. 이렇게 일종의 연극을 한 거죠. 근데 검찰이 이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또 어떤 의도가 있는지 뭔지만은 구치소에서 가족과 접견하는 그게 녹음이 사실 녹음합니다. 녹음한다고 또 써 있어요. 그거를 검찰에서 확보해 갖고 봤더니 이 녹취를 봤더니 반성문 쓰는 것도 억지로 이 감형을 하려고 쓰는 거고 할아버지한테 그 조부한테 왜 압수수색 전에 방을 안 치웠느냐 막 혼내는 모습들 그러니까 물론 이 변호인 측은 이건 가족 간의 사적인 대화인데 이건 비공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의정이 계속 정신과 치료 자료도 내고 공탁금도 내려고 하고 또 아까 말한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를 혼내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작전을 짜고 근데 기자가 물은 건 이거예요. 아니 이걸 뻔히 알면서 녹음되는 걸 뻔히 알면서 그걸 얘기하네요. 제가 거꾸로 얘기했죠. 아니 그럼 어떻게 하냐. 녹음되는 걸 알면서도 자기 얘기는 전달을 해야지. 변호사를 통해 전달할 수도 있지만은 순간적으로 욱하는 것들이 이해가 있어갖고 그런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계획은 하지만 나이에 따른 경험치라든가 이런 완벽한 계획성은 떨어지니까 그런 거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정의정의 말은 100% 거짓말이다. 그건 걔 말은 반성한다는 말은 믿을 필요도 없고 믿을 이유도 없고 다만 정의정을 지금 이제 부산에 있는 프로파일러 걔가 사실 그 경력치도 별로 안 되고 능력도 별로 없어갖고 부산 쪽에 있는 지금 이런 범죄자들을 제대로 프로파일링도 못하고 있고 어제 보니까 부산 돌려차기 사건 스모킹 건에서 그거 그 영상도 틀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00% 그 프로파일러 그 면담하는 거 보세요. 그렇게 수준 낮은 면담을 합니까? 어쨌든 그건 그렇고 정의정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기 딸은 영악하게 뭘 하려고 하지만 그게 사실은 살인범의 모습일 겁니다. 뭔가 막 시도는 하지만 잘 안 되고 또 뜬금없이 또 어떤 되게 영리한 모습도 보이고 어떨 땐 되게 바보 같기도 하고 이게 사실은 범죄자들의 모습입니다. 모든 범죄자가 다 완벽하게 뭘 한다.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게 정의정을 보면서 금방 알 수 있죠.
근데 그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기자분은. 이 사건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직 군인인데, 아내 둘을 살해한 사건이에요. 말하자면, 사건은 이제, 두 번 있었던 거죠. 과거에 8년 전에 자기 아내를 죽였고, 또 최근에 재혼한 아내를 또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되게 이상하죠.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요번에 사건이 알려지게 된 건 작년 7월 12일 날 경기도 수원에 있는 영통구에 내가 세탁소를 운영했었는데, 거기서 자기 재혼한 아내를 48살짜리를 목졸라 살해를 했어요. 얘기는 그거죠. 뭐 세탁소 폐업하고 김밥 개업 뭐 이런 걸 대화하던 중에 돌아가신 분이 자기를 무시했다는 생각으로 격분해서 살해했다. 그리고 근데 살해는 건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병원을 옮겼는데 연명 치료 받다가 몇 달 받다가 돌아가셨어요. 여기가 좀 이상하죠. 제가 왜 그 유명 로펌 변호사가 자기 부인을 죽였을 때 걔 아버지가 현장에 와서 그리고 걔 아버지 말고 또 한 가족이 와서, 굉장히 유명한 법조인 출신 집안입니다. 왜 119를 불러갖고 병원에서 죽게 했느냐? 사실 거기엔 이유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거기서 죽였지만 조금의 숨을 붙여놓고 병원으로 해갖고 병원에서 연명치료를 했어요. 그럼 증거가 다 사라집니다. 상당한 부분. 근데 웃긴 건 이거예요. 이놈이, 이 사건은 2015년에도 배우자와 말다툼으로 그때도 목졸라 살해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군인이었어요. 해군 작전 사령부에 있었나 봐요. 그 웃긴 건 그래요. 그때 징역 4년에 치료감호를 선고받았어요. 아니, 자기 마누라를 목졸라 살해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너무 웃기죠?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놈은 그때 심신미약을 주장해서, 실제로는 그게 군사법원이니까 얼마나 허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관련된 것을 자기 뜻대로 해서 이렇게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실제로 상당히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상당히 위험한 존재죠. 그리고 나서 자기 부인을 목졸라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했는데 또 결혼해갖고 이제 8년 뒤인 때 똑같이 자기 부인을 목졸라 죽였어요. 그리고도 똑같은 주장을 해요. 뭐라고? 심신미약이다. 자기는 우울증과 편집성 인격장애가 있다. 근데 이제 그때는 군사법원이어서 속아 넘어갔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건 일반. 그리고 왜 이렇게 이 형량이 높게 나왔냐? 22년이 나왔는데 그때에 비해서 본인이 일일이 신고하고 경찰에 거기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했고, 실제로 정신감정상으로는 사실은 그 징후가 나타나지 않았고 범행 동기가 없는. 그러니까 이놈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놈이죠. 그러니까 뭐 사이코패스 뭐 얘기를 모르겠어요. 이건 뭐 검사를 해봐야지만은, 그때는 어떻게 2015년에는 어떻게 빠져나갔는가? 사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 얘가 2015년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 비슷한 일이 있지 않았을까? 그땐 사건 처리 안 되는 게 뭐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진짜 제대로 수사가 되고 제대로 얘에 대한 심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도대체 정신감정을 받았어도 도대체 그 안에 있는 범행 동기나 이런 거는 제대로 평가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판사도 어쩔 수 없이 2015년도 약을 먹었는데 그걸 중단해서 그런 건가? 그래도 이거는 심신미약은 아니야. 그래서 징역 22년이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새끼는 굉장히 위험한 연쇄살인범일 수 있겠다. 그러면 2015년 이전에 이런 폭력 범죄가 있었는지, 2015년부터 작년까지 8년? 그 기간 안에 4년은 치료감호소에 있다고 하지만 한 4년 정도 나와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새로운 재혼했을 때 어떻게 이 재혼 연수를 만났는가? 이게 전체적으로 이런 사건이 이렇게 파악이 돼야 돼요. 일종의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연결된 사건으로. 우리의 시스템에는 이걸 연결된 사건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없어요. 만약에 이런 이게 위험한 사건이다라고 판정을 하면은 어떤 범죄 분석 센터에서 얘는 그러면 사건을 앞에 것까지 붙여갖고 볼 수 있게끔 하는 일종의 형사법의 특례 조항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이미 앞에 한 건 일사부재리가 돼서 할 수 없고 이거의 일부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은 이게 가장 문제라는 거예요. 즉 이런 형태의 아주 위험한 범죄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범행을 하고 그것이 어떻게 연결돼서 이것이 분석됐을 때는 전혀 다른 사건이 된다는 것을 우리의 형사법 사법체계는 인정하지 않아요.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프로파일러라고 떠들고 다니는 애들 보면 이런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지도 않죠. 모르니까. 이 돌대가리들이니까. 말하자면은 진짜 왜 연쇄살인이 요즘 연쇄살인이 어딨어 라고 떠들고 다니지 말고 보세요. 이런 사건이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는데 연쇄살인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사건인지 잘 모르겠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2명의 사람이 죽었어요. 결혼을 해서 재혼을 해서 그래서 군대 내에서 굉장히 제약 조건이 많지만 이게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이런 사건들을 진짜 분석할 수 있어야지 프로파일러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상한 사건입니다. 자, 이런 놈은 어떻습니까? 자기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190번이나 찔러서 살해한 20대가 있습니다. 예비 신부를 190차례나 찔렀어요. 17년이 선고받았어요. 근데 이 유족들, 돌아가신 분은 그 돌아가신 분의 얼굴을 공개하고 너무 억울하다고 엄청. 옛날에 춘천 강원도 쪽에서도 결혼을 약속한 어떤 예비 신부를 진짜 너무 잔인하게 살해했어요. 앞에 1층이 순댓국집인데 2층 자기 집. 그래서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걔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나 보니까 너무 얘가 집착이 강하고 정신적으로 진짜 상당히 위험한 심리적 상태에 있는 건 맞았어요. 근데 그게 분석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돌아가신 분 가족들은 너무나도 억울해했죠. 비슷한 사건이에요.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작년 7월 24일 날 강원도 영월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동거하던 20대를 190차례나 찍었어요. 여러분, 오버킬도 우리가 생각하는 오버킬은 기껏해야 30에서 40, 50번입니다. 여러분, 칼로 사람을 찌르는데 3, 40번이 넘으면 지쳐서 못 찌릅니다. 그런데 190차례를 찔렀다는 것은 그 시간도 문제겠지만은 부위도 문제고 그때 정신 상태 이건 굉장히 위험한데 하는 말이 참 웃겨요. 이 돌아가신 상황에 대해 웃기는 게 아니라 이놈이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를 겪던 와중에 여자친구한테 모욕적인 말을 듣고 범행을 했대요. 여러분,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여자친구한테 아무리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 자기 동거하는 여자 본거인을 흉기로 190차례 찔러서 죽인 놈이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그리고 본인이 또 자해를 한 후에
자니까 직접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웃긴 거예요. 재판부 1심 판사는 이게 웃긴 놈들이죠.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 그리고 신고를 해갖고 유족 보호금을 이게 봉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그 프로파일링 조사를 할 때 어떤 놈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프로파일러가 했는지 모르지만은, 회사에서 잠깐 쉬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전화가 와서 집으로 오라는 말을 듣고 가서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해서 죽인 거래요. 20분 만에. 이게 말이나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건 동기불상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죽이고 싶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대로 수사가 안 된 거죠. 수사가 안 됐으니까 판사들은 지 맘대로 판결을 한 거고, 이걸 수사했던 프로파일러 한 것 같은데, 도대체 이따위로 수사를 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물론 예전에 비해서 프로파일러들 역량이 확실히 떨어지는 건데, 그래도 최소한의 뭘 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엉망 아닙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전 도대체 이유를, 이런 형태의 사건을 보면은 도대체 모르겠어요. 이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수사도 개판, 판결도 개판. 이게 참, 어쨌든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카톡이 계속 오네요. 하여튼 이런 일들을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어떤 개선점이라든가 향후 이런 것들을 좀 다시 말씀드리면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좀 또 생방을 가봐야 돼 갖고요.